안녕하세요. 오후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정진수입니다. 옆자리에는 이번 발표를 담당해 주신 기술지원부의 최지훈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아무래도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운전하기 귀찮잖아요. 네. 이제 편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뭐 졸음운전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 두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자동차 사고로 이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기술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이런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주는 통계가 있어요. 앞으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이제 그 수가 훨씬 더 줄게 되겠죠. 예. 근데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정말 그 사고가 줄어들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막 인공지능 이런 거 로봇가 막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앞에 사람이 섰을 때 자기가 이제 운전자 위험하다. 근데 보행자를 택할 것인가, 운전자를 택할 것인가. 그런 이제 순간에 그런 인공지능이 놓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건 이제 기술적인 건 이제 엔지니어들과 이제 법적인 문제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막 해킹으로 자동차를 막 운전시키고 막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 참 앞으로 네, 기술이 맞습니다. 많이 좀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2020년까지 또 레벨 5,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자율주행차를 레벨 1부터 5까지로 보고 이제 1은 이제 직접 운전을 하고 레벨 5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의 전혀 간섭 없이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레벨 5를 2020년까지 앞으로 한 3년 정도도 채 안 남은 시간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보고요. 요즘 기술의 트렌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많이 남았는데요. 혹시 뭐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지느냐, 자동차 메이커 업체가 책임이 지느냐, 아니면 센서 업체가 책임이 지느냐, 아니면 OEM 업체가 책임이 지느냐,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 법도 다 다르고 또 맞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기준도 다 달라서 아마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자율자동차 이 핵심 기술이 여러 가지가 쓰일 것 같은데 이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오토모티브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 외에도 많은 기술들이 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초음파 센서가 있죠. 측후방이나 전방에서 삐삐 소리가 나는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 센서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블랙박스라든지 카메라를 활용해서 라인 트래킹을 하고 에이다스에 도움이 되는 혹은 거의 주가 되는 카메라 센서 기술들도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말할 이제 레이더, 모듈, 센서에 대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레이더라고 딱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이제 뭔가 옛날에 이제 국방이나 이런 그 방산업체 이런 데서나 쓰는 이제 좀 저희가 접하기 힘든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기술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동차 쪽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기술 동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나요? 기존에 쓰던 레이더 기술 중에서 이제 FMCW 레이더를 활용해서 자동차 레이더 모듈레이션 타입에 장착을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77GHz에서 82GHz 신호의 대역에 이제 4GHz 밴드위스를 확보하는 SRR, 숏레인지 레이더, 미들레인지 MRR, 미들레인지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타입의 레이더가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용화된 건 24기가를 사용한 측후방 레이더 하나랑 그다음 76에서 77, 1GHz 밴드위스를 사용한 LRR이라고 해서 롱레인지의 레이더가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레이더라고 딱 들었을 때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드 그것도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냐 없냐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또 차량용 레이더가 다 차량마다 달려 있다고 하면은 이게 거리를 다닐 때 주변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게 인체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출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멀리 뭐
몇천 킬로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훨씬 높고요.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200, 맥스 한 200m 정도를 커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9dBm per 메가헤르츠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센 파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행자한테 물론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라든지 LTE보다 훨씬 적은 양이 사람 인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뭐 또 차 내부에서 어떤 또 간섭이 있는지 여러 가지 뭐 측정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또 업체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키사이트에서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몇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77에서 81GHz 밴드위스를 지원하기 위한 4GHz 솔루션이 이미 구비되어 있고요. 아마 전 세계 최초로 4GHz 밴드위스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4GHz 밴드위스의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저희가 구비 중에 있습니다. 최초가 맞나요? 네, 정확히 최초가 맞고요. 네, 타사에서는 아직까지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혁신적인 또 솔루션이 하나 나온 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은 또 오늘 이제 오토모티브 레이더 모듈 측정에 대한 그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건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솔루션 중에서 크게 SG라고 해서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그런 솔루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SA라고 해서 시그널 애널라이저로 그래서 그 레이더 신호를 해석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 방금 이제 최초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SAA 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9042B라는 저희 SA 모듈을 사용해서 장비를 사용해서 맥스 5GHz 밴드위스까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저희 이제 VSA라는 툴을 붙여서 FMCW,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컨티뉴어스 웨이브에 대한 특화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9041B가 이제 110기가까지 한 번에 수입이 된다는 맞습니다. 예, 단일 장비 최초로 110기가까지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가 이제 저희가 이제 79기가 레이더를 또 뭐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럼 한 번에 수입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단일 장비로 77에서 뭐 82GHz 스코프를 붙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고요. 발표 시간은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그 전장이라고 하죠. 자동차 정장에서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제 왼쪽에 이제 센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캔 통신이라든지 플렉스레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MCU까지 연결되는 데이터 라인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존의 이제 LTE나 2G, 3G.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5G, 802.12p 뭐 웨이브. 라고도 하죠. 802.12p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리스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존의 이제 언라이센스드 대역의 LTE 기술을 통해서 V2X 차대차 V2V 통신들을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 빨간색 부분들이 저희 이제 키사이트 제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인 것 같죠. 레이더 센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동차 센서들은 저렇게 크게 4가지 센서가 있는데요. 제일 지금 좌측에 있는 센서 울트라소닉 초음파를 활용한 센서죠. 보면 이제 후방에 이제 파크 어시스턴트나 저희가 많이 쓰는 센서들입니다. 가격은 한 1불 정도, 1달러, 1,000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카메라 센서 저희가 뭐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레인 트래킹 혹은 후방 카메라 많이 요즘 쓰고 있죠. 저게 한 10불, 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레이더 센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센서인데요. 그 우측의 2가지 센서는 가격대가 엄청 비쌌어요. 실내로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불, 1,000불 이상 될 때도 있었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1년만 해도 7만 불이었어요. 그럼 7만 불 정도면 이제 BMW 한 5 시리즈 정도의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100불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불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이더 센서, 레이저를 이용한 라이더 센서, 구글 차 같은데 이제 뿔같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런 센서들 같은 경우 지금 한 350불에서 400불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000불 정도
되는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양산이 되고 있고 많이 쓰이는 센싱 기술 중에 하나가 카메라랑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대비해서 몇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일단 악천후 속에서도 무결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 전파는 이제 뭐 매질에 상관없이 매질에 영향을 받지 매질에 상관없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확한 센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사물은 잘 볼 수 있지만 이제 멀리 100m, 200m 있는 사물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이런 장점을 통해서 많은 센싱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센서들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모든 센싱을 이렇게 레이더로 하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크게 LRR이라고 롱레인지, 멀리서 보는 거 MRR, 미들, 그 다음에 숏레인지로 해서 SRR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지금 후반 같은 경우에는 BSD라고 해서 브라인드 스팟 혹은 뭐 요즘 백밀러에 많이 표시되잖아요. 그런 옵션들이 예전에는 고급 차종에 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경차에서도 볼 수 있는 옵션들이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24기가 대역을 사용하고 많이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후측방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방에 있는 레이더 센서, 전방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LRR, MRR, SRR이라고 해서 세 가지 센싱 기술들로 나누게 됩니다.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뭐 멀리 있는 사물을 디텍션하고 멈춰주고 그 다음에 사물이 출발하면 다시 엑셀을 밟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거의 이제 일상화돼 있죠. 뭐 소나타나 일반적인 중형차까지 충분히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레이더 모듈들이 지금은 뭐 하나에서 3개 정도 달려 있지만 앞으로는 5개, 7개 그 이상 또 달릴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아까 전 시간에 말했지만 왜 중요하냐? 인명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보고서에서 보면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그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시아 지역 보면 꽤 많죠. 27만 8천 정도 되죠. 그래서 EU에서 27개국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줄여볼까 해서 계획을 미리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보면 신기한 점이 이제 테크놀로지, 전장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이제 사망자 수가 줄어듦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처음에 에어백이 개발됐을 때, 그 다음에 ABS, ESC, 그 다음에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개발됐을 때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오히려 에어백 같은 거를 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를 보호하는 자체를 제어하지 않고 사고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그런 식의 개발은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그런 적극적으로 그 컨트롤에, 그러니까 주행에 관여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했을 때 훨씬 많이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C,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해서 뭐 사고사가 많이 났잖아요. 최근에 뭐 테슬라에서도 뭐 1명이 죽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자율주행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법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그 AT 통신만도 똑같고 모든 통신만들이 이제 주파수에 쓰다 보면 라이센스드 대역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된 대역에서 써야 됩니다. 지금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이제 76에서 77기가 1GHz 밴드위스 대역의 LRR 솔루션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77에서 81기가 대역도 지금 허가를 한 상태이고, 거의 이제 모든 나라, 미국, 뭐 유럽에서 76기가에서 81기가 대역을 오토모티브 레이더 대역으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5기가 밴드위스 대역이 되는데요. 5기가 밴드위스 대역에서 각 이제 OEM 업체들 혹은 뭐 칩셋 개발 업체들, 또 칩셋을 사서 양산하는 업체들, 거기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여러분과 같은 엔지니어 자유롭게 원하는 이제 밴드위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풀밴드를 다 쓰는 거겠죠. 1기가 플러스 4기가 76에 77, 77에서 81을 다 쓰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제 77에서
24에서 24기가 아까 측 후방 레이더라고 했잖아요. 24기가 그 다음에 76, 77, 77, 81까지 나아가느냐. 가장 이제 주된 관점은 이제 레졸루션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면 이제 코스트예요. 왜 이 E밴드라고 그러죠. 60에서 90기가 또는 75기에서 110기가로 저희가 W밴드 60에서 90기가 E밴드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 넘어왔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일단은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가장 이제 저렴한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파수 대역이 일로 넘어오고 있고요. 보시면 뭐 LTE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한 몇 조 원에 뭐 20메가를 사가고 SK, KT 그 U+에서 사갔잖아요. 근데 이 대역은 엄청나게 이제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저렴한 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넓은 밴드위스를 확보하는 이유는 그 센서의 레졸루션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일 우측 하방에 보시면 79기가에서 30m 레인지의 4cm 레졸루션까지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보시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77기가 대역 있잖아요. 15cm 레졸루션이고 BSD 저쪽 대역은 이제 75cm 레졸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과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이제 파워가 있습니다. 이게 레귤레이션 파워가 파워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한 측면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이제 파워가 너무 높으면 서로 간에 인터피어런스가 엄청 많게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의 인체적인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프리 스페이스 로스라고 해서 공간상의 전파의 매질에 따라서 어테뉴에이션, 감쇄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77기가, 81기가 대역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실내로 보면 한 1m 거리의 프리 스페이스 로스 마이너스 70dB 정도 됩니다. 그래서 1m만 떨어져도 거의 이제 인체에 무해한 그런 상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24기가에서 79기가라고 부르죠. 센터 79기가까지 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측 후방도 24기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79기가로 이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양산을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스몰러 웨이브랭스 파장이 짧게 됩니다. 파장이 짧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레졸루션이 좋아지게 되죠. 빔포밍을 한다든지 했을 때 좀 더 디텍션의 정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웨이브랭스가 짧아지니까 저희가 DUT, RUT, 뭐 레이더 언더 테스트 혹은 레이더 모듈을 만들 때 훨씬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이제 단말 같은 경우에는 뭐 2.4기가, 1.8기가 쓰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안테나 만들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77기가, 81기가 넘어오면 훨씬 더 작은 안테나를 만들 수 있고, 그 말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패턴으로 구웠을 때도 안테나뿐만 아니라 뭐 칩을 설계하거나 했을 때도 훨씬 작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로스가 많아져서 그 측면에 이제 칩이나 뭐 나중에 모듈을 만드실 때 이제 힘드신 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밴드위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2012년도에 이미 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제정이 된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니까 한 6년 정도 흘러서 이제 칩이 나오기 시작하고 레이더 모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TX 파워 규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TX 파워 규격을 측정하셔야지 이제 만든 모듈이나 아니면 테스트하는 모듈이 적합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3dBm 정도 되네요. 1MHz당. 뭐 EIRP를 그러니까 안테나 개인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50메가에서 1.5기가를 보시면 훨씬 더 레졸루션을 적게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4기가 밴드위스와 1기가 밴드위스 차이 나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아웃풋 파워 보시면 이제 제일 이제 플러스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플러스 어느 비교해봤을 각 대역을 비교해봤을 때 어느 주파수 대역이 그나마 제일 쓸만한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역시나 76기가 대역에서 가장 쓸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4기가로 갈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칩셋들이 보시면 4기가를 풀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4기가를 풀로 지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밴드위스잖아요. 넓은 밴드위스에서 그 리니어리티를 똑같이
슬롭을 똑같이 첩 레이스를 엄청 리얼리티 좋게 성형성 좋게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파워의 문제나 다른 이제 PLL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2기가 대여까지는 일단 칩으로 나온 상태이고 앞으로 목표는 이제 4기가 대여까지 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칩이 어떻게 진화했느냐 보시면 제일 좌측에 보시면 초창기 완전 초창기는 아니고 이제 2세대 칩 정도 되죠. 2세대 칩에서 3세대 칩,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칩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진화는 뭐냐면 이제 실리콘이나 CMOS로 점점 바뀌고 이제 원칩화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칩을 개발했을 때 PLL이나 그러니까 PLL도 디알로로 쓰는 과도기접 칩도 있었어요. 다이렉트 오실레이터 사용해서 따로 공진을 해서 뭐 16점 몇 기가짜리 오실레이터를 하고 거기 뭐 채배해서 왜냐하면 페이즈 노이즈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원칩으로 다 해서 이 조그마한 칩 하나로 트랜시버 기능을 다 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 베이스밴드까지 그 프로세싱까지 넣으면 이제 완전한 원칩으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칩 플러스 여기 옆에 있는 안테나 패턴들 있잖아요. TX 혹은 RX 안테나 패턴 몇 개로 모든 게 이제 다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 MCU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널, 디지털 시그널 라인들이 붙게 되겠죠. 여기 나오는 신호를 I/O 신호를 보고.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칩셋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도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뭐 레이더 이론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비에 하기 전에 그 보통은 보시면 거의 다 FMCW 모듈레이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MCW라는 거는 이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컨티뉴어스 웨이브라고 그래서 주파수 평면 FFT를 취했을 때 주파수 평면에서 볼 때 X축 방면으로 주파수 CW가 수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가로축 시간 그다음 세로축 주파수로 봤을 때 저 주파수 프리퀀시 갭, 프리퀀시 밴드만큼 이제 첩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보시면 저 T와 프리퀀시 밴드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T가 10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첩을 1GHz 올리겠다. 그럼 1GHz 동안 첩을 올리겠죠. 10마이크로세컨드만큼. 그러면 뭐 좀 더 저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TX 파란색 선이 TX고요. 초록색 점선이 이제 RX가 됩니다. TX, RX를 비교해서 그 타임의 차이가, 시간의 차이를 비트 속도로 계산해서 그 레인지,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전파에는 뭐 매질에 상관 있지만 거의 이제 공기 중에서 비트 속도로 날아간다고 이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저런 이제 파형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디텍션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디텍션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거리겠죠. 거리 디텍션하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라고 해서 속도, 상대적인 렐러티브 벨로시티를 디텍션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RCS라고 그래서 사물의 타겟을 디텍션합니다. 속도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냥 비트 속도를 이용해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플러 시프트라고 그래서 뭐 사물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중간에 이제 프리퀀시가 약간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변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그 속도를 감지를 하죠. 그다음 타겟의 크기는 제일 이제 단순한 게 이제 큰 타겟은 내가 쏜 신호가 더 많이 돌아오겠죠. 그럼 파워가 높다는 거고요. 리턴되는 파워가, 리시브되는 파워가 높다는 거고, 작은 타겟은 이제 적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파워 앰플리튜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우측에 있는 좀 복잡한 이제 삼각형 정육면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잠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저게 이제 레인지 게이팅이라고 해서 가로축은 보시면 레인지 거리를 FFT에서 알고요.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도플러 FFT를 해서 그 속도를 아는 그런 이제 모양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패스트 타임하고 슬로우 타임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1번부터 P까지 있잖아요. P는 몇 번째 첩인지 뭐 퍼스트 첩, 세컨드 첩, P
P번째 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건 그냥 시간으로 흐르는 겁니다. 시간축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패스트 타임을 활용해서 레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저기 여러 가지 첩을 통해서 도플러를 구하는 게 이제 레인지 게이팅이라는 방식이라고 불리고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FMCW 방식입니다. 그래서 FMCW 레이더는 사물의 크기, 속도, 그 다음에 거리까지 동시에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모듈레이션 방식이죠. 기술이다기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매틀랩에 돌렸을 때 저렇게 타겟이 2개 뜨게 되고 상대적인 속도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활용해서 뭐 MCU에서 가까이 있다 하면 브레이크 쪽 컨트롤러 가서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엑셀을 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저희 레이더 모듈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거냐에서 보면 일단 레이더 모듈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부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TX를 쏘고요. PLL에 걸어 TX를 쏘고 RX를 쏘고 그 PLL 건 레퍼런스 신호를 서로 믹싱해서 비트 프리퀀시, 뭐 IF라고도 말했어요. 비트 프리퀀시로 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그 비트 프리퀀시 차이를 통해서 원하시는 이제 그 사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저희 77에서 81 주파수가 높아서 이제 힘든 점이 있죠. 측정할 때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웬만한 장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장비 거의 6기가 언더 장비가 많고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될 것이냐. 보통 한 10배 정도 더 높은 밴드위스죠. 그 다음에 밴드위스 자체도 지금 아까 최대 4GHz까지 4기가 밴드위스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밴드위스를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봐야 되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파워도 당연히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파워 측정도 중요한 게 보통 측정하실 때 웨이브 가이드라는 이제 시그널 라인을 많이 사용해 측정하는데 온에어, OTA 형식으로 측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테나로. 그러면 이거를 EIRP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파워가 들어오는 파워가 맞는지 그런 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페이즈 노이즈를 어떻게 볼 것인다든지, 실질적으로 챔버에서 많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챔버가 아닐 때 또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곤란한 점이 많죠.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TX, RX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TX, RX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이제 SG-SL이라고 그래서 시그널을 발생시키고 시그널을 해석하는, 고객님의 DUT에서 시그널이 나오면 시그널을 해석하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그다음에 반대로 고객님의 DUT 관점은 RX 리시버 쪽을 저희는 SG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일단은 먼저 보시면 이제 파워를 측정하셔야 되는데요. 파워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파워 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서 파워를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보통 파워 미터도 많이 측정을 하시는데요. 물어보시는 거면 이거를 뭐 피크 파워를 봐야 돼요, 아니면 에버리지 파워를 봐야 돼요, 어느 뭐 RMS를 봐야 돼요,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요거에 대한 문의는 ETSI 그 각 규격, 나라 규격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피크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이런 피크점이 피크 파워가 됩니다. 요 피크 파워 하나 딱 치는 거죠. 에버리지 파워는 이 시간축으로 모든 걸 에버리지를 나눈 게 에버리지 파워가 되겠고요. 그래서 피크 파워하고 민 파워, 그러니까 에버리지 파워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듀티 사이클, 얼마만큼 그 측정하는 시간 동안 그 파워가 차 있는지를 서로 상관관계를 하면 이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규격서에 나와, 이렇게 측정하라라고 레이더 규격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충분히 EUT 사이클 타임은 충분히 갖고 가서 측정을 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RMS 미터를 사용하라, 이게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파워 미터를 사용해서 측정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신호는 풀로 쏘셔야 되겠죠. 에버리지 파워 미터를 사용하시면 이런 갭이 없이, 그러니까 아까 그 첩 신호, 그 FMCW 신호가 계속 나가는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파워 미터에 따라서 이렇게 피크 파워에 대한 측정이 조금씩 틀려지게 돼요. 보시면 에버리지 파워는 똑같죠. 근데 비디오 밴드위스라는 VBW
FW 필터를 키냐 끄냐에 따라서 피크 파워가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여기선 0.3 dBm 정도가 차이가 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하셔서 뭐 비디오 밴드위스를 비디오 밴드위스의 스펙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모든 파워미터에 비디오 밴드위스의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측정하는 파워가 뭐 예를 들어 10메가다. 그럼 10메가에서 했을 때 뭐 10메가 비디오 밴드위스를 키시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서팅을 하시고. 근데 내가 측정하는 밴드위스가 뭐 300메가다. 그럼 비디오 밴드위스를 키시면 전혀 다른 이제 측정 결과를, 물론 거의 같을 수도, 그거는 시그널에 따라서 다 틀리죠. 이 듀티 사이클에 따라서 다 틀릴 거고요. 좀 다른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민 파워 같은, 에버리지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인파 같은 경우 쭉 계속 민 파워를 측정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의 프리퀀시 밴드에 제약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밴드위스에 제약이 없이 그냥 에버리지를 쫙 해주는 형태라서 똑같이 이제 갖고 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측정하시는 솔루션의 밴드위스랑 VBW를 맞춰 주셔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VBW, RBW를 해서 1MHz 정도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건 규격서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키사이트 솔루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2GHz 밴드위스, 최대 2.5GHz 밴드위스까지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 이제 스코프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믹서가 붙게 되고요. 여기는 로컬이라고 그래서 이 믹서에 대한 로컬 프리퀀시를 해서 다운 컨버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엄청 깨끗한 신호가 나오게 되고, 가변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IF 주파수가 2.5개까지 지원한다고 2.5기가가 들어가게 되겠죠, 맥스. 그 다음에 이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4기가 혹은 8기가짜리 스코프를 사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솔루션으로 DUT의 TX 특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선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비와 USB,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모델명이 되겠고요. 이런 구성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TX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요즘 마이모 안테나가 많이 나와요. 마이모, 미모라고도 부르는데, 마이모 안테나 기술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레이더 모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 이제 믹서 두 개를 통해서 믹서 하나만 더 해서 이런 솔루션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인피니움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위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해석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VSA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원하시는 걸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통하면 여러분들 뭐 매틀랩으로 해서 첩 레이시나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저희 몇 번 클릭을 통해서 원하시는 첩의 특성들을 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OTA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고, 또는 여기서 만약 웨이브 가이드 포트가 나오면 다이렉트로 웨이브 가이드로 물리셔도 됩니다. 네, 요거는 간단한 컨피그레이션이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보시면 로컬 쪽에 로컬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억스 단자라고 해서 억스 단자가 IF 주파수가 이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이런 세팅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 요거는 한 번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냐면 77기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6채배에서 8채배를 자동으로 해요. 저희 장비에. 요건 오토매틱하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IF 주파수 1.5기가 혹은 2.5기가 대역을 측정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 나와 있는 키사이트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VSA를 사용하면 쉽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리니어리티 골인데요. 리니어리티를 얼마만큼 이제 첩이 올라갈 때 똑같이 직선으로 올라갔냐를 따져주는 겁니다. 요거 파란색이 이제 실질적으로 측정한 거고, LFM이라고 해서 리니어리티 베스트 핏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뭐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입니다. 저희 장비에서 보시면 저희 장비 쉽게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제일 좌측에 스펙트럼부터 밑에 리니어리티 골, 그다음에 페이즈, FM 슬롭, 그다음에 페이즈 에러가 얼마인가, 부터 앰플리튜드 메이저먼트도 해서 앰플리튜드 에러가 얼마인가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실내로 이런 식으로 많이 측정을 하셨어요. 보시면 이제 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상관없죠. 첩이 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 봤을 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대 잘 안 보이기는 요 빨간색 지점이 이렇게 많이 리니어리티 골이 깨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보실 수 있죠. 저희 장비를 통해서 쉽게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요거는 확대해 봤어요. 저희가 빨간색 엄청 이제 찌글찌글하죠 생각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다 각 첩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한 번에 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수치적으로도 이게 얼마만큼 몇 마이크로 세컨드 아니면 몇 마이크로 세컨드당 몇 헤르츠가 깨졌다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노이즈 측정하는 거는 저희 이제 페이지 노이즈 전용 장비에 시그널 소스 아날라이저가 있습니다. 시그널 소스 아날라이저를 통해서 페이지 노이즈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페이지 노이즈가 저희 SA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측정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 노이즈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페이지 노이즈가 있고 앰플리튜드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엄밀히 다 SA에서는 다 측정해서 페이지 노이즈라고 부르는데 물론 옵션이 있긴 합니다. AM 리젝션 옵션이 있긴 한데 1MHz 밑에서. 근데 실적으로 페이지 노이즈라고 하면 순수 페이지 노이즈를 봐야 돼요. AM 노이즈를 제외한. 근데 왜 우리가 그냥 보느냐? 일반적으로 인밴드 안쪽 밴드에서 페이지 노이즈 측정했을 때 AM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훨씬 작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페이지 노이즈는 페이지 노이즈만 측정해야 되고 AM 노이즈는 AM 노이즈만 측정하는 게 맞겠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AM 노이즈, FM 노이즈를 동시에 이제 다 따로따로 볼 수 있고 또 장비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AM 노이즈, 페이지 노이즈.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이제 노이즈를 상대적으로 없애주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 공식을 해서 장비에 대한 노이즈 없애서 순수하게 페이지 노이즈만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보시면 에버리지를 취하게 되는 이 수학적 공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수학적 공식이 높을수록 노이즈 리덕션이 훨씬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어떤 원리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노이즈 리덕션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빨간색이 원래 신호에 대한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지 노이즈 시그널 소스 아날라이저를 사용해서 페이지 노이즈를 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거 아까 액세서리도 많이 붙었죠. 그 다음에 밀리미터 웨이브를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작은 시그널을 측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의 센시티비티가 엄청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이 장비 110기가까지 재는 장비를 통해서 원하시는 신호를 측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믹서 없이도 다이렉트로 원하시는 신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장비로는 1GHz 밴드위스까지 되고요. 최초로 제가 아까 4GHz 밴드위스가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일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쓰이고 있고요. 최초로 5GHz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원하시는 신호를 4GHz 밴드위스 신호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특징들이고요. 두 가지 포트가 있어요. 여기 50기가, 110기가 포트 있어서 50기가 측정할 때는 여기 50기가 이상 측정할 때는 뭐 한꺼번에 측정할 여기. 포트를 두 개 나눠 놓은 게 여기 1mm 포트와 2.4mm 포트입니다. 2.4mm 커넥터는 다루기도 쉽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2.4mm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근데 1mm 케이블은 다루기도 힘들고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보통 레이더는 다 이 포트를 사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유저 편의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5GHz 밴드위스를 분석했을 때 나오는 신호고요. 예. 그 다음에 SG를 통해서 저희 RX 쪽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SG도 보시면 저희 이제 AWG라고 그러는데 아비트리 웨이브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4GHz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어컨버팅 시켜서 레이더에 던져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Q 툴즈라는 저희가 매트랩 툴이 있어요.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첩 신호를 다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거 간단한 건데 일단은 첩이 형성된다는 걸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DUT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DUT를 측정하시고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TX 신호는 저희 SA를 통해서 측정을 하시고요. 여기 RX 신호는 저희 AWG와 그 로컬 그 PSG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레이더 테스트 양산까지 가면 크게 이런 과정으로 가요. 처음에 뭐 PCB, PCA, PCB 어셈블리
비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다음에 IC다 뭐 프레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죠 RF1A 테스트, TX-RS 테스트를 합니다. 뭐 파워를 측정하거나 파워를 주로 측정을 많이 하시겠죠. 얼마나 깨끗한 거. 그다음에 2A 테스트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이제 타겟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 레이더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레이더를 뭐 개발하고 양산까지 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 레이더 타겟 시뮬레이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원하는 상을 띄워주는 거예요. 구이상에 GUI상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테스트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상을 GUI에서 레이더를 이렇게 마치 이제 전화기 콜박스처럼 이렇게 DUT와 RTS를 놔두고 테스트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하셔서 원하는 파라미터를 세팅하고 요거는 이제 간단한 데모인데요. 파라미터를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이제 타겟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이 뜨게 되고요. 타겟이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레이더 모듈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레이더 GUI 쪽이고요. 그다음에 세팅한 거는 100m 타겟이 세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 장비 구성이 되고요. 10m에서 450m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시그널 모든 레이더 모듈 개발 단계에서부터 뭐 ADS라는 시뮬레이터 툴부터 그 다음에 저희 양산에까지 모든 이제 페이즈 모든 단계에서 다 저희 장비를 적용할 수 있고요. 이 키사이트는 기존의 이제 AD 산업에서 방산 산업에 레이더를 많이 이제 접해왔기 때문에 쉽게 오토모티브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하시거나 뭐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 키사이트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 발표 영상 보셨고요. 이어서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데모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준비한 데모는 이밴드 레퍼런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이제 마이모 레이더에 대한 측정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측정할 레이더가 이제 마이모라고 해서 안테나 2개짜리 레이더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데모 가이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데모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비는 이밴드 레퍼런스 솔루션으로서 이밴드 대역의 신호를 저렴하게 측정하는 그런 장비군입니다. 구성은 저희 이제 다운건펀디 믹서, 그 다음에 로컬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저희 오실로스코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칩에서 나오는 TX 신호를 분석해서 다운건펀디 시킨 다음에 IF 주파수로 떨어뜨려서 원하시는 신호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V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첫 데이터 분석 템플릿을 저희 키사이트에서 먼저 마련해 놨습니다. 보시면 원하시는 신호, 스펙트럼, 그 다음에 파워, 그 다음에 에큐지션 타임, 트랜지션트 타임에 대한 신호 분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첩의 리니어리티를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측정된 선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리니어리티 골, 즉 이상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측정된 데이터 값과 이상적인 데이터 값 차이를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 요로 측정된 값들을 비주얼라이즈 뿐만 아니라 데이터 값, 직접 수치 값으로도 추출하시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데모 영상 보셨고요.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오토모티브 레이더 모듈 측정에 관련된 발표와 데모가 모두 끝났습니다.